이 시간에는 IC 61508-2 안전 관련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범위 2부는 적용 규칙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1부의 기능 안전 전체 프레임워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본 2부를 적용한다. 1부를 좀 잘 알고 봐야 됩니다. 센서, 액추에이터 등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EEP 구성 요소를 갖춘 안전 관련 시스템에 적용한다. 안전 사항이 없으면 적용을 안 합니다. 다음, 일부의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사양서를 시스템 디자인 요구사항 사양서로 구체화한다. 일부에서는 이제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레벨에서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사양서를 이제 중점적으로 봤다면 2부에서는 그 사양서에 맞춰서 시스템 디자인, 그러면은 이런 요구사항의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내용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EEP 시스템 안전생명주기 동안 일부에서 지정한 실 등급에 맞게 결함이나 고장의 통제 또는 회피 기법을 제시한다. 소프트웨어는 3부. 이제 이게 그 적극적인 통제가 있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한 회피를 하는 이제 그 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적극적으로 이제 통제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회피하는 설계를 해야 되겠죠. 절차상. 다음 EEP 안전 관련 시스템의 설치, 시운전, 이제 이거 커미셔닝, 이제 뭐 시운전, 개시 그런 의미. 그리고 최종 안전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규정한다. 여기서 이제 그 그런 이제 뭐 결함이나 고장 이런 거에 대한 통제, 회피 기법 이런 걸 하다 보면 최종 사용자가 이제 어떻게 써야 되겠다,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정보를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2부는 운영 및 유지 보수 단계 그 자체는 다루지는 않으나 요걸 다루는 거는 아니에요. 일부에서 이제 요걸 얘기를 하긴 했지만 2부에서 다루는 건 아닌데요. 2단계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정보와 절차는 설계 단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죠. 어떤 그 위험을 통제하고 회피하는 기법을 여기서 이제 그 설계하고 개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2부에서 이제 그 발췌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안전 관련 사전 평가 주체를 명확히 한다. 이렇게 리스크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안전 관련 Safety Related Assessment죠. 정확하게. 이런 경우는 이제 일부에서 이제 8절에서 나왔지만은 어떤 그 주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요 그 2부라는 게 이제 위험 통제하고 회피하는 기법을 뭐 이렇게 찾는 거다 보니 주체가 명확해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2항 인용 표준. 이제 일부에서는 인용 표준이 따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2부, 3부, 4부 뭐 요 정도였는데 2부에서는 뭐 1부, 3부, 4부 외에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전자파 쪽에도 좀 있고, 별도 기능 안전, 필드버스, 요거 104, 50일 일과는 뭐 2부에서도 인용 표준이에요. 공어의 정의는 일단 4부 가서 볼게요. 4항 적합성 평가, 요거는 이제 1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문서화, 또 일부의 5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기능 안전 관리,
보통 의 6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이제 그 2부에서 이제 메인이 되는 거는 요 7항입니다. EEP 시스템 안전생명주기 요구사항. 그걸 이제 1부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이 시간에도 한번 더 보면 이 MCU 역할하는 요 10번 리얼라이제이션이에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스템 포함 하드웨어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요. 서로 이제 그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죠.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2부는 원래 이제 시스템하고 하드웨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하드웨어가 될 거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10번 부분, 구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걸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 이제 이런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구현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그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설계 사양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 안전 밸리데이션 계획이 있고 통합이 되고 최종 안전 밸리데이션 이렇게 해서 그 메인 프로세스로 다시 넘어가죠. 이게 이제 뭐 정비 그다음에 이제 설치 개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도 이제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차이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요 두 개 이제 따로따로 설명된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구조예요.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이제 그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는 이제 안전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 요구사항에 반영이 되는 건데요.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또 이게 이거에 따른 아키텍처가 있고 이게 이제 하드웨어만 있느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립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하드웨어 쪽 안전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게 프로그래머블 일렉트로닉스인 하드웨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설계하고 개발을 할 때 소프트웨어하고 통합을 감안해서 개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인 경우는 이거에 맞춰서 설계 및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 하드웨어 쪽에서 넘어간 내용과 취합을 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일단 프로그래머블 일렉트로닉스가 아닌 경우는 이제 이쪽 소프트웨어하고는 이제 별개로 이렇게 이제 아키텍처 시스템 아키텍처를 하게 되죠. 이 생명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생명주기예요. 뭐 A식으로 이제 대표되는데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레벨에서 어떤 그 사양소들이 이제 이렇게 정해지고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그걸 이제 프로세스를 V 모델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발 및 검증을. 2부는 이제 이 하드웨어 위주거든요. 하드웨어. 뭐 그냥 A식이라고 하고 보면 이제 안전 요구사항 사양서에 따라서 이제 아키텍처가 사양서가 나올 거고 구체적으로 안전 요구사항 사양서에 맞춰서
아키텍처를 짜고, 아키텍처가 잘 짜졌는지는 이터러티브하게 요구사항 사양서에 맞춰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설계 및 행위 모델링. 아키텍처 레벨에서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모델링을 잘 해야 테일러링이 잘 돼서 그 프로세스 상의 에러나 사람이 이제 개입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이 모델링을 잘 해야 됩니다. 모듈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듈 설계도 모델링을 잘 할 경우에는 이제 점점점 이렇게 찍혀놓은 게 이제 그 검증을 맞는지 이제 검증을 해보는 건데, 이제 모델링을 잘 할 경우에는 툴 사용한 뭐 소프트웨어나 툴 내에서 이 행위까지 다 해줘요.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행위 모델링, 설계 행위 모델링 이 부분이 중요하다. 모듈 설계가 되면 여러 개 모듈이 있을 거고요. 취합, 배치 및 연결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이제 이 모듈들이 더 이제 유닛 레벨까지 이제 잘게 나눠지는 이유는 이 안전 요구사항 때문에 그래요. 안전 요구사항이 이제 그 아키텍처 레벨에서 이제 디컴포지션이라 그래서 하이어러키컬 디컴포지션을 해서 그 이제 승계를 해야 돼요. 그 위험을. 그게 이제 유니코드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실 등급이 3등급, 4등급 이렇게 높을 때는 여기까지 최종 코딩까지 그 위험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코딩하고 그 검증하고 하는 그 행위를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제 분해를 했을 때 그 코딩 단계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통합도 하고 구현도 하고 통합도 할 텐데 구현을 하던 통합을 하던 계속 이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구현 검증을 다 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 통합하게 되면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제 요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정적인 코딩 검증, 정적 분석을 할 때도 쉬운 건 아닌데 모듈 통합은 약간 다이나믹한 부분들이 막 첨부가 되거든요. 하드웨어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 시험도 이제 포함이 막 이때부터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최종 검증을 마치고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밸리데이션은 이제 최초 안전 요구 사항이 제대로 구현이 되었는지, 최종 목표로 한 안전 요구 사항이 문제 없는지, 이거는 이제 이제 일반 성능을 포함을 해서 다 이제 밸리데이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UI는 빼고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 하는데 특히 안전 요구 사항의 그 사양소가 밸리데이션을 제대로 구현이 되었는지 밸리데이션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은 공격적으로 이제 위험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지켜서 어보이던스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지키는 거는 개발 생명주기 프로세스를 지키는 거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뭐 더 그렇죠. 프로세스를 확률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을 컨트롤한다기보다는 회피하는 기법들, 회피하는 프로세스를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이제 3부에서 더 설명을 할 거예요. 3부의 내용이요,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파라미터가 이제 그 2부에는 몇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시스템 무결성 경로라고 해서 1S, 2S, 3S 구분이 있어요. 시스템 레벨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1S, 2S, 3S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시스템 레벨 말고 이렇게 하드웨어 레벨에 1H, 2H 경로가 있어요. 이렇게 하드웨어 무결성이. 그거랑 좀 구분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목적은 이제 뭐 1S, 2S, 3S가 조금 달라요. 체계적인 안전성 보장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좀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ES는 현장 적용 경험 기반. 이걸 뭐 웰트라이드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미 이제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해요. 아무래도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료가 있겠죠. 사고 사례나 이런 것들. 3S는 과거 프로븐 인 유즈라고 해서 과거에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BMS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폐기할 때 그 검증된 그 부분을 이제 그 ESS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이제 자동차 때 이제 BMS가 검증된 그런 모듈이잖아요. 그거를 프로브닝 유즈로 이제 재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얘는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 측면에서의 무결성 경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제 그 대표적인 평가 방법은 3부에서 하는 프로세스를 따르는 개발 프로세스를 따르는 이제 ES 같은 경우는 이제 풀 버전으로 따라야 되고, ES는 사용자 피드백 및 고장 이력이 있으면 되고, 3S는 과거 검증 소프트웨어 재사용하는 거니까 변경 관리, 검토 재검증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하면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PLC 같은 거 예전부터 이렇게 웰트라이드 된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ES.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잠깐 예를 들었던 신상으로 인증된 모듈이 있다. 그걸 이제 다시 쓴다. 그러면 이제 변경 관리나 재검증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전 체계적인 안전성 보장하는 이 그 생명주기 프로세스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르고 산출물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제일 좋죠. 그렇지 않더라도 프로그래밍 유지의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요약을 하자면 S 경로는 전체 이게 라우트 1, 뭐 라우트 2, 라우트 3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S 경로는 전체 시스템이 체계적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경로이다. ES는 공식 절차 기반, 이건 이제 풀 버전이에요. ES는 경험 기반, 이제 시장 마켓 그 서베일런스를 좀 해야 되는 내용이고, 3S는 재사용 기반이다. 결국에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어떤 무결성 경로입니다. 1H하고 2H가 있어요. 1H에는 타입이 둘로 갈립니다.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어요. 1H하고 2H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1H는 이제 좀 여기 먼저 볼까요? 1H 경로는 표준 구조 조건. 그러니까 이제 뭐 SFF 안전 고장률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드웨어 폴트 톨러런스라 그래서 하드웨어 결함 이제 내성 이 정도로 번역이 돼요. 이 두 가지만 보고
이제 맥스 C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돼 있고 구조화돼 있어서 아주 복잡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C 맥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1H예요. 1H 경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A 타입, B 타입으로. 예측 가능성에 따라 A 타입, B 타입으로 나눈 거예요. 반면에 EH 경로는 고장률 분석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쪽에서 소프트웨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이런 세 가지 분류가 있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EH는 다 하는 겁니다. 그냥 풀 버전으로 개발 처음과 끝까지를 복잡합니다. 이거는 1H는 이제 뭐 언제 많이 쓰냐면은 모듈화되어 있는 그런 기계나 이런 데 보면은 입력, 로직, 출력 그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패밀리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어 스위치, 이렇게 키 스위치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세이프티 PLC를 쓰고 그다음에 MC, 웰 트라이드 컴포넌트 MC를 사용합니다. 그거를 리던던시로 듀얼 채널로 사용을 해요. 크로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SFF나 HTF가 잘 알려져 있어요. A 타입, B 타입이 이런 이제 좀 표준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1H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3849-1이나 62061에서 뭐 1H, 2H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 표준화됐고 구조화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1H 기준으로 이제 응용 표준을 만든 거예요. 13849-2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A식 같이 뭐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경우면 EH 경로라고 보셔야 돼요.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나오지만은 1H 경로 A 타입은 좀 이렇게 점 스위치, 릴레이, 이제 SFF도 90%. 그러니까 SFF라는 게 람다 D를 말하는 건데요. 고장률. 그러니까 그게 고장률이 안전한 고장 람다 S가 있고 람다 DD 그러니까 이제 Detected Dangerous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고장이긴 한데 검출이 가능한 거. 그다음에 이제 위험한데 검출이 안 되는 거. 람다 DU 같은 경우 이제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람다 S와 람다 DD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전체 람다 D 중에 이게 이제 90%다. 그리고 HFT라는 거는 이제 톨러런스가 얼마냐? 그러니까 폴트를 한 번까지 허용을 할 거냐? HFT를 이제 뭐 2까지 허용을 할 거냐? 뭐 이런 문제예요. 이제 리던던시, 그러니까 듀얼 채널이 돼 있고 크로스 모니터링이 돼 있으면 두 번까지도 허용이 되거든요. HFT를. 한 번 보통은 대부분의 제품들은 규격들은 싱글 폴트 기준이에요. 요구사항들이. 여기는 이제 기능 안전이니까 HFT가 2까지도 다뤄야 돼요. HFT를. 이거를 1H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 파라미터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고 C를 2H는 이제 PFH, 뭐 PFD, 람다 D, 뭐 당연히 이제 SFF나 HFT도 따져야 되고 뭐 파이, 베타, CCF, DC 뭐 이런 거 다 따져야 돼요. 이제 그다음에 SC라고 하는 시스템 능력, Systematic Capability의 약자예요. SC. 이게 이제 N이 1이냐, 2냐, 3이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시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목적이 구성 요소, 그러니까 채널 세이프티 채널들을 보면은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입력부, 로직, 출력 이런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체계적인 결함, 내성 수준을 보려는 거고
성숙도 독립성 검증. 예제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SCn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 식에서 n이 만약에 이제 1일 경우에요. 이제 2가 되겠죠, SC가. 플러스 1 해서. 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SC2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두 개의 엘레멘트가 이제 같이 사용이 된 거예요. SC2로 인정이 되느냐?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 2, 요거는 이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이 되죠? SC3을 인정할 거냐? 허용한다. SC2, 똑같죠? 동일한 SC 조합이고 두 개의 엘레멘트가 둘 다 독립성이 인디펜던트가 충분히 보장이 된다. 충족이 된다. 그럴 경우에 SC3이 허용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11. 그러면은 n은 만약에 2라면 3인데 요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n이 2라고 주장할 수 없어. 구성 요소가 SC1임. 원일 경우에는 이제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3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1, 2는 SC가 서로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고요. 이렇게 1, 3 이것도 안 됩니다. 누적된 n 플러스 2도 안 된다. 네, 정리를 하자면 구성 요소의 품질 수준을 먼저 확보한 뒤 시스템 수준에서는 1S, 2S, 3S와 같은 체계적인 적합성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전체 검증을 수행한다. 확률적 고장에 대한 대응은 1H 경로 또는 2H 경로를 통해 아키텍처 수준에서 입증한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SC는 구성 요소 필터 역할을 하고 1S, 2S, 3S는 3S 경로나 1H, 2H 경로는 시스템 아키텍처와 검증 경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조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시스템, 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1H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규격은 뭐 ISO 13849-1이 되겠어요. 기계 쪽이. 자, 이제 1H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은 타입이 이렇게 갈리잖아요. A 타입, B 타입. 이제 2H 경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1H 경로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에만. 단순화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만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SFF하고 HTF하고 HFT하고. 이게 이제 타입 A입니다. 이게 타입 B예요. 타입. 최대 실 등급을 보면은 SFF가 높다는 소리는 99%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고장이 이제 디텍트가 되는 고장이고 안전한 고장이다라는 뜻이죠. 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그리고 이제 한 번 고장 나도 문제가 없다. 한 번까지도 검출이 잘 되고 이런 어떤 톨러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실등급이 높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계 쪽에서는 이 테이블을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복잡한 거. 요거는 이제 조금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HFT가 이제 SFF가 이제 90인 경우에 는 이제 실 4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이 타입인 경우에는 안 되죠. 3까지밖에 안 되죠. 이렇게. 1H의 경우에는 A타입, B타입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 1H 경로 분류할 때 특정 아키텍처의 최대 실 결정 과정을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안전 관련 시스템이 있다고 치고요. 두 부분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서브 시스템이 X하고 Y. X는 구성 요소가 4개고요. Y는 하나입니다. 그 서브 시스템 X는 지금 듀얼 채널이에요. 이중화가 돼 있고 구성 요소 1, 2, 3, 4 각각이 이제 타입을 보면 B타입, 구성 요소 1 같은 경우는 B타입. 이제 표 3이 되겠죠? 표 3, 이게 이제 B타입이니까요. 표 3에 실 3입니다. 실 3이면은 지금 이제 뭐 실 3이면 여기 정도로 보여지죠. 근데 이제 HFT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서 이건 그냥 가정이라고 보세요. 구성 요소 2는 A타입, 표 2가 되겠죠. 실 2. 실 2면은 이제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것도 그냥 가정이니까요. 타입의 실 2다. 그리고 구성 요소 3은 실 2, 4는 실 1.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간략화해야 되는데 이제 각 엘리멘트들이 지금 독립적이라고 보고 간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 요소 1과 2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낮은 C를 승계하면 됩니다. 보수적으로 이렇게 낮게 승계를 하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채널은 실 1이 이제 승계가 되죠.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요소 5는 혼자 있으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병렬 구조가 되면은 이제 하드웨어 폴트 톨러런스가 늘어납니다. 1로. 0이었다 쳐도 1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HFT가 1이 되는 거예요.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SFF가 병렬 구조일 경우에는 이제 그 안전한 고장, 그 다음에 이제 디텍티드 고장의 비율이잖아요. 전체 고장에서. 그게 듀얼 채널로 하면은 확 올라가요. SFF 비율이. 그러면 이제 그 뭐 보수적으로 이제 60에서 90 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90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냥 이제 보수적으로 그냥 60 이상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A타입이라고 봤을 때 실 3이 가능합니다. HFT 1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타입 A, 그러니까 A타입이라고 봤을 때 실 2에 HFT 값 2를 더해서 실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여기가 실 3, 실 2였다. 그럼 높은 거. 실 3에 HFT가 1이니까 1을 더하는 거예요. 실 4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럼 여기는 이제 1이니까 높은 거에 HFT를 더하면 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 5는 그대로 이제 실 2가 되고 이게 직렬 관계이기 때문에 실 2가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안전 관련 시스템의 실 등급은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이렇다. 이게 1H 경로 기준이에요. 2H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 컨트롤이나 어보이던스, 회피하는 프로세스는 다 준수를 하고 다 산출물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이제 구조화되어 있고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EH 경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EH 경로는 고장률, 고장 모드, 사용 조건 등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안전 무결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경로이다. 표 23의 아키텍처 제약 조건 대신 U23은 이제 1H 적용하는 거고 EH 경로에서는 FH, FD, 람다 D, 파이, 베타, 다이아고나스티, 커먼 코드 페일리어 등의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각종 분석 기법. 요거를 시스템 레벨에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모델링을 해야 이런 파라미터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브, 페트리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툴들이 있어요. 이거를 돌리려고 해도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잘 집어넣고 아웃풋을 얻으려면 동작 원리를 좀 규격에 나와 있는 그 원리를 6부에 나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7부의 예시와 함께 상세히 설명될 예정이다. 이제 6부, 7부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2부에서는 EH 경로의 적용 개요만 제시하며 정량 분석 도입 전 요구 조건 및 파라미터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부에는 요구사항은 이게 냉장고에 코끼리 집어넣는 말밖에 안 나와요. 예시가 없기 때문에 6부나 7부로 가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좀 현실적입니다. 파랑 기능안전 사정평가는 일부 파랑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2부는. 네, 이렇게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부 소프트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